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양사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시 예, 최원석입니다.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찾아왔는데요. 최강석 센터장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먼저 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개요에 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에 네.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탄소중립 2050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탄소중립 관련돼 있는 그 법도 이제 작년에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제 발효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광역이나 기초단체, 기초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네. 그 목표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법적 요건들이 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를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줄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줄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렇게 지역 특성이나 방법론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도별로 그러니까 10년이죠. 10년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이행 점검을 해야 되는 네.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번에 작년이죠. 네. 법에 통과되면서 그 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거를 각 기초단체의 기초지자체죠. 지자체의 위탁사업으로 줄 수 있게끔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천시가 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포천시는 이 일 자체를 이제 대진대학교에 네. 이제 위탁을 해서 3년간 예, 그렇게 예, 10년 내내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3년간. 3년간 네. 네. 예. 그리고 올해가 이제 2년차 들어갑니다. 네. 작년에 다른 분이 먼저 부임하신 거로 아는데 최강석 센터장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 아, 여기 우리 대진대학교에는요. 네. 이 기초 여기 경기 북부권에 예를 들어서 뭐 연천이나 포천이나 가평이나 또 뭐 다른 시군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이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네.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2022년도부터 탄소중립 관련돼 있는 그 지원 업무를 네. 대학에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초에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대진대학교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하고 네. 그 대진대학교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제 이 업무들을 예, 시공구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는 우리 포천 외에 이제 여기 인근에 있는 연천군하고 가평군하고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이제 기초 그 지방자치정부의 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포천시의 이제 네. 담당 센터장이고요. 또 연천군에는 연천군의 또 센터장님이 계시고 또 따로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 가평군은 또 가평군의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이 탄소중립 예, 지방자치단체 이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대진대 소속이에요? 포천시 소속이에요? 대진대 소속. 대진대 예, 소속이에요? 예. 저기 굉장히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자신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훌륭한 경력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제가 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후변화나 네.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유엔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도에 이제 그 체결이 협약이 비준이 됐잖아요. 네.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비준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그 국제사회 이제 일원으로 네. 어떻게 하면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네. 그런 논의를 할 즈음에 이제 그 이제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쯤이죠. 2010년도 우리가 녹색 성장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녹색 성장 얘기하던 그 시절에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 연구도 하고 또 외교부에서 국제사회에 이제
유엔 관련해서 활동도 하시고 했던 그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이제 이 탄소중립지원센터, 그때는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시민사회에 이러한 것들을 정책 외적으로 알릴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뜻 있는 몇 분들하고 잘 얘기가 돼가지고요.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라는 거를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를 해서 2022년도에 이제 그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발족하신 데에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같이 뜻을 하신 분이 전 이제 한승수 총리님이 같이 이제 뜻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승수 총리님이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같이 이제 유엔이라든지 정부에서 그 기후변화 관련돼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연구 활동을 하셨던 그런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경영원에 있는 연구자분들하고 또 외교부에 계셨던 몇몇 대사님들하고 기후 대사님들이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재단법인을 만들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초대 이제 사무총장을 이제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가 아니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그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을 만들었죠. 네. 만들어서 그때 이제 넷제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넷제로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 무슨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단을 만들 때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 이름도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라고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 생각보다는 같이 요 재단 초기에 이제 뜻을 같이 하셨던 그런 이제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 외교부의 전직 대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넷제로라는 용어를 쓰기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졌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탄소 제로 그러면은 금방 알아먹겠는데 넷 제로도 좀 어렵고요. 탄소 중립도 대체 무슨 뜻이 있는 말인지 그것도 참 알기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이제 포천 여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작년에 5월달에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에 있는 그런 이제 행사에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캠페인 행사에 이제 나가면은 주민들이 그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용어가 생소하니까 물어러 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는 부스예요? 네네. 도대체 무슨 이게 하는 부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작년에만 해도 이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한참씩 걸렸어요. 잘 이해도 안 되시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이제 언론상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학부모들도 알게 되고 또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 자체는 2015년도 파리 기후협약의 이제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때 지구의 이제 2100년도에 온도 상승을 이제 가급적이면은 1.5도씨 정도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뭘로 할 거냐라고 이제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탄소 중립이다. 그럼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앞으로 그때 당시에 2050년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하고 총 흡수량을 같게 하는 그래서
이제 지구의 그 온실가스량이 지구 전체 온실가스량이 더 이상 네.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탄소 중립의 시작인데요. 현재 이제 지구의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발표에 의하면 420 ppm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420 ppm이 이제 460 ppm 이상 이렇게 뭐 넘어가는 순간 이제 지구의 이제 이 온난화,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논의들을 유엔에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몇 년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걸쳐서 그런 발표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가스 배출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출한 양만큼 흡수를 해. 예, 그래서 중립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한 만큼 네. 흡수를 시키자. 네. 그리고 흡수를 하려면은 가장 이제 좋은 게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를 직접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예. 빨아들여서 이제 어디다가 저장을 하자, 땅 속에 뭐 어. 이런 류의 이제 노력들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탄소를 흡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그 과학 기술에 아직 그 문제가 한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아들이는 거, 흡수하는 거 외에도 현재 나와 있는 온실가스,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우리가 뭐 건물에 예. 오늘 이제 냉난방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이런 철강 이런 거 제품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석유 그 아니면은 석탄 네. 이걸 원료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가져가자.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큰 방법입니다.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것들은 네.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흡수량을 줄이는 거는 뭐 무조건 많이 줄인다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부분부터 이제 전환,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는 노력들이 이제 전체 탄소를 이게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산업 있잖아요. 네. 이제 산업 내에서의 온실가스, 제조 공장 내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 쪽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흡수원, 그 다음에 마지막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에서의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렇게 이제 보통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4가지, 네. 그 다음에 흡수하는 거 1가지 해서 총 5가지의 이제 큰 카테고리의 방법론들을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기술이 돼 있고 정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또 돼 있잖아요. 그럼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시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자문이라든지 지원 업무를 해서 그런 우리 포천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식을 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캠페인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탄소 중립에 관한 정당성, 당위성,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주로 규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방법론 얘기예요. 네. 포천시에서 탄소 중립 센터장을 맡고 계시니까 포천만의 그 타 지자체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가 오늘 여기 축산
악취 또 전문가 강상원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포천은 타시군하고는 다른 게 뭐 돼지라든가 네. 닭이라든가 가축 사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가축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악취 문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포천은 이게 이제 지리적이나 산업적이나 또 생태 환경적인 이런 이제 여건들을 같이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의 이제 주거 여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네. 세우는데 보통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형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농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온실가스의 배출 특성이 예.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라고 보면은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쪽 그 선단동이나 또 소호읍 같은 경우는 다 그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런 데는 이제 도시가 가지는 그런 이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이제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면서 그 뭐 이렇게 전기를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폐기물들 있잖아요. 예, 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그 냉난방을 하기 위한 그런 가스를 쓴다든지 네. 이런 데에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이제 온실가스 예,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큰 이렇게 발생 요인으로 네. 온실가스 발생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호읍이나 인구 밀집 지역 외에도 포천시가 원체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농업, 농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는 이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네. 그 다음에 또 농촌, 예, 농축산이나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균형을 맞춰야지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흡수와 관련해서 포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그 임야가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네. 넓은 지역이고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정부의 그 온실가스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시가 온실가스 흡수량이 1등에 1위입니다. 진짜로요? 예,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포천시에서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탄소 중립 어떤 뭐 2050 관련되는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의 특성, 그다음에 농업의 특성, 그리고 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예, 이러한 그 현재 여건 예.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포천시에서는 이제 현재 이 온실가스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이죠. 올해부터 10년간의 계획을 올 10월 정도면은 기본 계획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거 취재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천의 약 70%까지는 안 돼. 정확히는 67%라고 들었는데 네, 67%가 산지. 산림 지역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제 50년 이상 된 수령의 나무가 많대요. 나무도 50년이 지나면은 탄소 흡수를 못 한다고 이 나무도 싹 다 갈아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산림 나무가 탄소를 이제 흡수하는 데에 이제 수령별로 얼마나 흡수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이견은 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게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설로 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전체 그 산림이 인목 축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산림 정책을 앞으로 약간의 온난화를 대비해서 지금 포천도 이제 그 점점 뭐라 그럴까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 나무 자체가 이제 기온이 변화하면 수종도 분명히 이제 바뀌어야지만 그러한 변화되는 온도에 맞는 이 산림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획들은 산림청에서 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현재 이제 돼 있는 나무들을 이제 다시 이제 계획적으로 산림 경영이라 그래서 하는 그러한 안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포천시에서는 기존의 산림 외에도 그 한탄강 수계에 그 늪지대가 있습니다. 습지가 있습니다. 네. 예, 습지가 이제 홍수터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홍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그냥 초지나 습지로 그냥 놔둔 지역이 약 한 100만 평 정도가 네. 여기 관면에 있는데 현재 포천시에서는 이제 거기를 그 국가정원화 네.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약 한 100만 평 정도, 11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이제 그 습지의 생태에 맞는 그러한 이제 나무들을 잘 수종을 선택을 해서 탄소 상쇄숲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무를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탄소 상쇄숲, 상쇄숲, 네. 예. 이제 탄소 상쇄숲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나무를 심어서 이제 배출권, 네. 배출권과 연결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이제 연결한 겁니다. 예, 그래서 탄소 상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계획적으로 잘 추진한다 그러면은 네.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산림 경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면서 이제 산림의 그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정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한탄강 속에 있는 습지, 늪지 그런 데는 현재 나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탄소 상쇄 사업하고 연결한다 그러면은 포천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흡수 정책이죠. 흡수 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수자원공사 땅이잖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네. 예. 전에 모 국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시청 국장인데요. 네. 그분 말씀은 그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름이 10cm가 넘는 나무는 못 심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구조물은 절대 안 되고요. 예. 하여튼 뭐 나무를 뭐 10cm 이상 되는 나무 심을 필요는 없고 이제 조그만 것부터 심으면 네.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거기가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제 목표, 예. 그 기업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그 목표 이행에 대한 점검들을 해나가는 목표관리 기업이거든요. 그래 목표관리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그 수자원공사 가지고 있는 한탄강 외에도 한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예. 뭐 이런 큰 그 강들 있잖아요. 강 수계에 있는 그런 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자원공사 내부에서도 그러한 이제 그 늪지 있잖아요. 예. 습지를 탄소숲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상세 사업하고 연결해서 네. 배출권과 연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센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사례 연구를 하고 그 담당 추진했던 분들하고도 정보 교류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한탄강 그 130만 평 홍수터죠. 네. 홍수터에 그런 탄소 중립 이제 상세 사업이죠. 상세 사업이 될 때는 이러한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수자원공사에 이게 수자원공사 땅에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지역에 계신 그 수자원공사 지부라 그러나요? 지부하고도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런 논리도 좀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그 사례만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포천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시아 최대 사격장이 있습니다. 승진 사격장, 그 다음에 또 미군 영평 사격장, 엊그제도 거기서 또 사격 중단하라고 아파치 헬기하고 에이탱기 그 탱크 잡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제 적어도 비행하면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주민들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 최대의 그런 최대 규모의 사격장에서는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껏 사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관해서는 네.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군은 예, 이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물론 안보라는 것도 법 테두리 내에 있지만 그 외적인 요인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포천에 있는 사격장 그 두 군데 큰 사격장을 대상으로 뭐 탄소 중립 이렇게 하자 말자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이제 우리가 센터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나가기에는 조금 벅찬 일이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격장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는 이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탄이라 그러나요? 그런 도비탄. 예, 도비탄의 이제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닙니까? 넓은 지역에서 이제 각종 그런 그 포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네. 그게 이제 그 발생한 그 중금속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중금속들이 있는데 그 중금속들이 현재는 어떠한 처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그냥 그 앞에 있는 하천들, 영평천이라든지 그대로 흘러가겠죠. 예, 이런 쪽으로 아마 흘러 내려가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거를 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그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네. 가장 유엔에서도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에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뭐를 뚝을 쌓거나 해서 이 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인공을 통해서 뭐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자연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은 그러한 방법들을 써서 자연 친화적인 탄소 중립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을 조성할 때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격장의 문제를 그러한 도비탄이나 어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요. 탄소 지원 센터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중금속들을 이런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런 또 유럽에서 얘기하는 MBS 기반 자연 기반 해법으로 이렇게 나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 물이 흐르는 그 지형들이 있거든요. 그 지형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다가 간단한 판들, 작은 판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뒤에다가 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이미 이제 연구도 나와 있지만 나무가 어떤 종류들은 그런 중금속들 네. 중금속들을 뿌리에서 다 흡착을 하고 그런 예, 나무가 분해하는 있어요? 나무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방법들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센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나무들을 그 어떤 흐름을 보고 예. 전문가들과 분석을 해서 1차 심고 또 2차 심고 3차 심고 하면은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나무가 자정 능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하천에 이제 물이 나갈 때는 조금 더 그래서 정화된 물이 나갈 수 있고 예. 또 그러한 나무들이 그 지역의 생태 경관 있지 않습니까? 예. 경관을 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조경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거를 잘 연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습지 있잖아요. 습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 보통 그 미루나무 계열이 이제 그런 능력이 많다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봤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속성수고 빨리 자라고 그러한 것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이 경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의 관광 상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네. 뭔가가 지역의 어떤 민원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강의 이제 자전 능력들을 네. 그런 그 MBS 기반의 그 숲이죠. 예, 숲을 조성을 해서 네.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생들이나 한테는 어떤 그 뭐죠 지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러한 솔루션으로서 학습 효과, 학습 텍스트로의 효과도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포천에 온 지 한 10년 되는데 네. 매년 똑같아요. 매년 사고가 나요. 사격장에서.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또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험하다. 그다음에 소음이 시끄럽다. 생활이 불편하다. 농사 못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이게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됐잖아요. 이 사격장을 무조건 폐쇄하라, 이전하라 이렇게 요구하기 이전에 그 사격장 문제를 이 탄소 중립하고 어떻게 좀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부를 아니면 국방부를 또 군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 명분을 여기 탄소중립센터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탄소중립센터에서 네. 하기에는 나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러한 어떤 결과로 나오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중범성의 문제는 MBS 기반의 그런 방법론들을 네.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가 이미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탄강 댐이라고 이제 연천에 있는데 그 댐을 다목적 댐으로 할 거냐, 홍수 조절용 댐으로 할 거냐. 지금은 다목적 댐이 아니고 홍수 조절용 댐으로만 돼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물을 가둬놔도 뭐 농업용수나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목적 댐으로 해야 된다. 근데 포천에서 창수 쪽에서 연천까지 바로 금방 갈 수 있어요. 한탄강 댐이 사실 굉장히 가까운데 그 중간에 다락대 사격장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큰 세 번째 규모예요. 그거요. 큰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곧바로 질러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한탄강 댐이 왜 다목적 댐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냐면은 다락대 사격장에서 사격한 후에 나오는 그 탄피라든가 중금속 말씀하신 그런 게 그 한탄강으로 다 흘러온대요. 그거를 갖다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철우 의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예.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의 방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이제 IPCC의 6차 보고서가 예. 나와 있는데요. IPCC의 6차 보고서에 이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좋은 기후 정책, 바람직한 기후 정책이 예. 뭐냐에 대한 그 개념들을 거기에 잘 정리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 탄소 중립 정책은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 지역에 예.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 기후 생태 문제,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이 적응 분야라 그럽니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생태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이런 융합 기술, 융합 기술이 가장 좋은 탄소 중립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논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포천시가 이러한 그 IPCC 6차 보고에서 얘기하는 현재 트렌드거든요. 그런 온실가스 감축과 이 적응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합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온실가스 줄여서 뭐 할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거나 이런 뭔가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IPCC 6차 보고서에 대한 그 이렇게 온실가스도 줄이고 이 기후의 이런 생태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IPCC 6차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법적인 구속력, 강제력 그런 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그 몇 년마다 이제 어떤 기후 변화의 중대 어떤 네. 상황들이 변화한다고 예측이 되면 그래서 보고서를 네. 유엔에서 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6차 보고서까지 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차 보고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자들과 교수님들이 그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집필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꼭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생각하거나 할 때에 이렇게 좀 참고하거나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강상원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강상원 대표님하고 두 분이서 주로 이제 축산 관련 탄소 정책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예상치 않은